예, 매주 목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하는 순서가 마련돼 있죠. 사사건건 김앤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Y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개강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총평을 뭐 중간중간 섞어서 해주셔도 좋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세 명을 하나하나 좀 나눠서 살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관련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신원식 현 국민의힘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죠. 내정이 되자마자 과거 문제적 발언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나가는 거는 이번에 부분 개각이 발표된 세 사람입니다. 저 세 사람 한 명 한 명 좀 나눠서 살펴보겠는데 먼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부터 보겠는데요. 과거에 했던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뭐 서울에 보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 나왔다고 봐요.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2016년 촛불 반역 문재인 따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기분 좋게 저랑 춤추면서 합시다.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그 빈칸으로 처리한 부분이 무엇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인용하지도 않겠고요, 다시. 근데 본인 해명도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픽 준비된 게 있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과거에 이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전히 같은 생각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들이 물었죠.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 자르고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과거 발언 관련해서 지금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나 정부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의 발언이고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대목은? 근데 저분이 저 발언을 2019년에 집중적으로 하시면서 태극기 집회에서 일종의 스타로 부상을 합니다. 김문수 TV에 나가서도 신원식 장군이 밝히는 문재인의 실체 이래서 이제 문재인이 김정은의 하수인이다, 빨갱이다, 오만 그건을 늘어놓는데 이게 본인의 입장에서 야인 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저런 그 두각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고 나서 2016년에도 비례대표 도전할 때 안 됐잖아요. 번호가 뒤라서. 2020년에 유승민 개건 어떻게 됐건 황교안 대표가 그런 전투력을 높이셔서 그때 태극기 부대가 지지하는 분들이 앞순번을 받았던 것들은 다들 아실 텐데 신원식 의원이 그 당시에 그러한 발언을 배경으로 해서 앞순번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따로 떼놓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과거에 한참 전에 젊었을 때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직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저 발언을 철회한다는 것은 그나마도 지금 와서 자기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발언은 발언대로 분명히 검증을 해야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먼저 최근에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작년 10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 때이기 때문입니다. 네. 전방에서 벌어졌던 이 오발탄 사고, 박격포 오발탄 사고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병사가 자기가 잘못 밟아서 죽었다라고 보고됐던 내용이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 군 지휘부에 의해서 진상관계가 눌렸고 그때 한 10명 정도가 그때 사실은 오발탄에 의해서 사망했던 사고다라고 했는데 그때 지휘했던 중대장이 신원식 장군이었거든요. 신원식 의원이었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런 자료를 다 봤을 겁니다. 그러한 본인 정부에서 밝혔던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연루된 사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뭘 따겠다 이런 아주 극언적인 표현을 쓰면서 체제를 부정하는, 즉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람, 그리고 들어와서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치워야 된다는 발언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 이 점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낙마의 이유인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저게 선발의 이유가 됐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죠. 장 소장께서는 본인의 군사적인 능력, 군인으로서의 능력은 국방부 장관을 하고도 남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수도방위 사령관도 했고 또한 합참에서 작전본부장, 차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2016년 이전부터 당시 새누리당 그쪽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세미나를 할 때 와가지고 정말 현학적으로
아주 전문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참 저런 분이 국회의원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능력은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과 인식에 대한 본인의 발언, 판단, 생각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부적절한 것이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 과정 중에서 아마 더 많은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거리에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고 또한 그 연설 내용이 네, 예. 다른 유튜버 출연을 하면서 더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한 발언을 찾아내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겠죠. 예. 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들만 보더라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가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국방부 장관이 될 분인데 12.12 군사 반란, 군사 쿠데타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 일이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회의감이 자꾸 들어서 이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쟁점은 방금 전에 김성애 수장께서 언급해 주신 부분이기도 한데 그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를 지난해 국감 때 가장 먼저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 바로 신원식 의원, 신원식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때마침 NBS, 전국 지표조사라고 하죠. 4개 여론조사 업체가 합동으로 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된 게 있는데 저 항목이 있더라고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 찬성하시느냐 반대하시느냐 이건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2주에 한 번씩 MBS가 발표를 하죠. 국정 지지율을 포함해서 다양한 어떤 현안들을 조사를 하는데 찬성한다, 흉상을 이전해야 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26%, 반대한다가 58%라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하고 비교해도 그 찬성 수치가 한 10%포인트 정도는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저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청문회 때 다시 그 홍범도 문제가 뭐 언급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정부 여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뭔가 좀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년 총선에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까? 그런 판단을 하는데 그냥 그런 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최고 통치자의 생각과 판단, 지시가 저건 이전해야 될 것 같아, 이전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합리적인 논의라든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일방적인 통치 방식이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나타난 것 같아가지고요.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인데 예. 여당은 좀 입을 다물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요? 이 홍범도 장군 그러니까 흉상 의견 이전에 표출을 좀 대해서는 자주 하진 않았죠. 네. 거의 공식 입장도 없죠 사실. 불리하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불리하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저건 이미 결정이 돼서 이전하기로 했으니까 이미 뭐 저러한 불리함은 감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신원식 의원 본인이 문제 제기한 부분이 지금 상해 실현되고 있는 거라서 네. 인사청문회 때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옥신각신 또 공방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도대체 지금 국정 운영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27대, 26대 58 말씀하셨는데 저 NBS가 전화 면접 조사라서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6% 낮게 나왔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에게 쏠려 있는 결과가 아닌 것인데 거기에다 물어도 지금 26대 58로 반대가 많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청문회가 돌아가고 정부가 이 신원식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절반을 넘지 않으면 고민을 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에 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쳐내는 게 기존의 청문회였거든요. 청문회가 사실 여론전적 성격을 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사실이 밝혀져서 국민들이 분노한들 대통령실의 입장에선 본인들의 지지율 37, 8%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지율을 깎아먹지 않는다면 뭐 야당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관심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요. 또 하나 지적해야 될 것은 이 뉴라이트라는 어떤 극우의 극소수의 생각이 대통령실 너무나도 점령하고 있어서 홍범도라는 사람이 자유민주 대한민국 건설하는데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냐? 역할이 없으면 빼라. 한 발 더 나아가서 국군의 뿌리가 왜 독립군이냐? 한미동맹이지. 이런 게 보수 언론에 보도가 되고 대통령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선거가 되기 쉽습니다. 자, 국군의 뿌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당 관계자들에게 물으면 요즘 답을 잘 못해요.
광복군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대답을 못하는 지금의 이 상황. 전 좀 국가 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좀 지켜보는 걸로 하죠. 그리고 오늘 나온 MBS 조사라든가 내일 나올 갤럽 조사는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또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치권의 맥락을 짚어드리는 순서가 내일 마련돼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신원식 아, 후보자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 게 예.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다른 장관하고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라는 중요한 공권력의 수장이잖아요. 이러한 자리에 한쪽 진영에 대해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한 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정치적인 중립성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신원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저주에 가까운 말도 하고 한쪽 진영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분이 과연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좀 걱정도 함께 해봅니다. 예, 민주당은 그래서 이 세 사람 모두에 대해서 좀 인사가 처리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을 오늘 밝힌 것 같긴 하고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준비했죠? 예,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가짜뉴스가 이제는 좀 정도가 지나쳐서 괴담 수준이 되어가는 거가 아닌가. 제가 아마 발탁이라고 할까요? 그건 아마 당에서 추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답변 가운데 이제 두 줄기.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20년 직이다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었고 또 하나는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여성가족부가. 그러니까 드라마틱하다는 건 이제 극적으로 엑시트하겠다. 뭐 빠져나오겠다. 그러니까 폐지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드라마틱하게 폐지한다는 게 뭐냐? 기자들이 물었더니 그 여가부 그 공무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또 행복하게 그렇게 폐지하겠다 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는데 뭐 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폐지 수순을 밟는지는. 근데 뭐 폐지를 만약에 한다면 총선 전에 뭐 그걸 가시적으로 좀 추진을 한다면 이것이 또 총선에 어느 정도의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데. 예. 못하겠죠.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물론 정부조직법을 예. 올려놨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야당에게 정부조직법 통과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하고 협상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왜 없었을까요? 대통령 관심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공약이었긴 하지만 대통령이 한 3개월 단위로 관심사를 바꾸시는데 아직 여가부까지는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 작년 7월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그때 매일 부처별로 보고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여가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을 이렇게 짜왔습니다라고 보고를 들어갔는데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나요? 여가부 폐지 방안 만들어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다 보도가 됐던 사실이죠. 저는 그때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독대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흔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보통 정상적인 정부면 최소한 보름쯤, 한 달쯤 전에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할 엑시트 플랜을 짜갖고 오세요라고 하고 여가부 장관은 어떻게 여가부를 폐지할 건지 폐지안을 들고 왔어야 되는데 여가부는 그런 통보를 못 받은 거죠. 현장에서 생각나는 대로 대통령이 폐지 당장 추진하세요라고 말을 하고 그럼 그걸 추진을 했습니까? 안 했죠. 또 잼버리니 뭐니 딴 행사라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에 여가부 폐지가 그렇게 중요한 주제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려는 거는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의 협치에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려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 분 다 본인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아니라 대야 화력, 얼마나 말을 세게 할 수 있는가. 강경파다. 이런 강경파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강경파는 생각이 강경한 사람들이고요. 예. 저 세 분은 뭐 욕설이라든지 거친 언사라든지 남들 앞에서 굉장히 얼굴 두껍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장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들 겁니다. 예. 여가부 예.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이 1,60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폐지할 곳이면 그렇게 예산을 증액하지 않겠죠. 그리고 김행 전 비대위원이 예. 상당히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더 역할과 활동 영역이 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네, 근데 말은 저렇게 엑시트라고 하니까. 예. 글쎄요. 근데 저출산 컨트롤 타워 역할까지도 여가부가 수행을 할 가능성이 키를 높다. 지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맥락으로 오늘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뭐 여가부가 그런 역량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좀 지켜보는 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예. 예. 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까지도 또 저희가 얘기를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이명박 정부 때 문체부 장관이었는데 다시 10여 년 만에 다시 문체부 장관이 됐죠. 그 쟁점이 아무래도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거 아니냐 하는 의혹. 물론 본인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2008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제 언론을 향해 욕설을 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청문회 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포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방향은 포털을 어떻게 목을 잴 것인가로 모여지고 있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뜯어서 나누어져 있는데 흐름이 있다는 거죠. 무슨 예. 얘기냐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관 위원장이 앉아서 네이버와 관련된 업무들을 일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장재원 위원장이 앉아 있는데 이 부처가 네이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국정감사장에 네이버 회장을 계속 불러들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에 냈던 법안들이 뭡니까? 소위 말해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현재 없어졌는데 이걸 부활시키면서 그냥 부활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언론의 보도를 일면에 배치할 건지 그리고 어떤 언론사를 들어오게 하고 어떤 언론사를 내보낼 건지를 네이버가 정하는데 이번에 냈던 법안에 뭐가 들어있죠? 국민의힘에서. 바로 문체부 장관이 네이버에게 그 서류 갖고 와봐 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뉴스를 어떻게 검열하고 있고 어떤 순서를 정하고 있고 어떤 업체를 탈락시키고 붙이는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은 언론사 자체를 폐지시키는 전두환식의 독재를 했다가는 국민들한테 욕을 먹을 테니까 네이버라는 기업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외피를 씌우면서 내용상으로는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게 사실 포털에서 퇴출되면 경제적으로는 힘을 잃거든요. 예, 노출도가 확 떨어지니까요. 그런 언론사들, 진보 언론사들을 옥죄는 방식으로 네이버를 통제하기 위해서 선수들 배치하는 가운데서 그런 역할의 적임자로 유인촌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 아닌가. 지금 뭐 저분의 문화적 역량, 뭐 연기적 역량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21세기의 문화산업을 이끌어갈 그런 다음 세대 담론을 가지신 분이냐라는 점에서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예, 정부의 어떤 노림수가 그 지점에 있다라는 게 김성애 소장의 개인적 견해고. 예. 김성애 소장님의 말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는 그렇습니까? 입장에 있고요. 예. 그러면 과연 15년 전에 유인촌 전 장관이 문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잘했느냐라는 평가를 받느냐. 그래서 또 이제 15년에 다시 임명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임명된 이유가 좀 따로 있다. 그 부분은 이제 김성애 소장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올해 초에 문화예술 특보로 임명이 됐잖아요. 예. 그 자리 때 상당히 좀 논란될 만한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보에 되고 나서. 네,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좌파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했었고, 문제가 있다. 좌파 네. 예술인들이. 예.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생계 보조형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별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김기현 당대표가 얼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 좀 뭐 호흡을 맞추는, 동조하는 그러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맞춰보면 문화예술인들 정부 지원 예산들이 또 좀 옛날에 우리가 얘기했던 화이트리스트처럼 선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어요. 그간의 발언의 맥락을 보면. 네, 예. 그러니까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 상업성은 없잖아요. 흥행성도 없잖아요. 예. 하지만 독립영화가 외국에 나가서 많은 상을 타오지 않습니까? 예술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다 좌파 예술인들이 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겠어 라고 만약에 논리가 확대가 된다면은 문화예술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예, 두 소장님께서 각각 주목하시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쟁점이 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뭐 유인천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넘어가기 전에 잠깐 장 수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오늘 그 연합뉴스에 네. 좀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떴는데 네. 예, 요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실에 명단을 넘겼다. 맞습니다. 예, 그 명단은 총선에 출마할 만한 대통령실 사람들의 명단을 넘겼다. 이 사람을 좀 차출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이제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수석 비서관도 있고 행정관급도 있고 다 합치면 수십 명이다. 그래서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이들을 차출해도 좋다라는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지금 연합뉴스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에서 내년도 총선에 출마할 인재들을 쭉 스크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각 지역을 살펴보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좀 차출해서 쓸게요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얼마 전에 기사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비서관부터 수석 비서관부터 행정관들까지 출마할 사람들은 추석 이후에 다 내보낼 것이다. 예. 그 명단들까지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에서 그냥 알아서 그냥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건지 그건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기본적으로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분들이 상당히 지금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은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많아요. 인물난. 그렇죠. 예, 물론 거기에 대해서 성일종 의원은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분들이 이제 대통령께서 좀 신임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거꾸로 낙하산이나 아니면 전략공천이나 우선공천 지역으로 당선되기 쉬운 지역에 이들을 배치한다면 이것은 여권의 인력 보강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이것은 유리한 지역에 만약에 간다면 네, 이것은 예. 대통령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국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좀 모양새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 연합뉴스의 보도는 당에서 올린 것이다라고 했으니 그 부분을 좀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네. 지금 바로 그 소장님의 분석 맥락대로라면 네. 나쁠 게 없고 좋은 맥락인데 출마하는 것보다 예.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음. 공천을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법안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다면은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좋은 일이 없잖아요.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네요. 아무래도 대통령실이 그렇게 원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그건 마냥 외면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김기현 당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후원으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코드와 여러 가지 안테나를 맞추려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담스럽다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이러한 명단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미 조율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보수 대연합을 얘기하면서 총선 승리 덕담을 서로 주고받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일련의 방향성은 좀 이렇게 정해져 가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여당이 지금 총선 전략으로는. 윤석열 지도부에서 김기현 대표 대변인의 정부적 판단이라는 거는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기획대로 집행하고 욕먹는 부분만 김기현 대표가 받아 안는 정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김기현 의원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정치인이 전 아니라고 지금까지 봤거든요. 꽤 오랜 시간 정치를 했었고 판사로서도 복무하셨던 분인데 뭐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야당 대표가 2주가 넘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안 찾아가 볼 성정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네. 그런데 그 사람 좀 단식을 해요? 이런 정도로 발언을 한다는 것은 뭐 철저하게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이 원하시는 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김기현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건 저희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진영이 분열되어 있으면은 총선 치르기가 힘들어요. 일단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진영을 단합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을 해올 수가 있느냐. 양당의 과제죠. 예. 총선 승리의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권 인사들, 대통령실의 인사들을 좋은 지역구에 출마시키고 외부에서 영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험지로 나가라고 그러면 과연 이게 외연 확장이 되며 이러한 상황들이 내년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지금 대통령실 사람들이 어디로 공천을 받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앞으로는. 대부분 뭐 영남권에 네. 만약에 공천을 받게 되면은 이것은 뭐 외연 확장이라든지 여권의 인재풀 확대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예, 해석에 너무 당연하게 부산, 울산 지역에는 뭐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을 필두로 해서 다선 의원들을 다 서울 험지로 출마하도록 재배치하고 그 안원한 지역에 지금 대통령실이라든지 검사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배치하는 형태로 가겠죠.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그거는. 예.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단식 15일 차인데요. 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고, 아까 전해드린 대로 김기현 대표가 오늘 단식 중단을 정중히 요청한다 이렇게 오늘 밝혔고요. 근데 예상을 해보시죠. 그 단식의 명분이 있다 없다는 저희가 그 양당 의원들을 통해서 좀 충분히 토론을 한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구속영장 청구한다 그러잖아요, 검찰이. 근데 단식이라는 결정적 변수가 또 생겼고, 그래서 어제 이 자리에 나온 박원석 전 의원이나 김수민 평론가는 아마도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건데 부결로 민주당이 가닥을 잡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해서 할 문제지 이재명 대표 단식과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상관이 있었나요? 처음에 이 단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 많이 했던 보수 인사들과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할 것이다. 수사 가서 다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내용 법적으로 준비가 다 됐죠. 그러면 필요하면 영장 치면 됩니다. 그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영장을 쳤다고 가정하면, 그 후에 이제 향후 상황을 좀 전망해 보고 싶은데. 전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김기현 대표가 예를 들어서 평소에 김기현 대표 같았으면 어떠시냐고 찾아갔겠죠. 단식을 중단하라고도 얘기했겠지만 왜 그러시냐고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라도 보였을 겁니다. 정상적인 정보라면 야당 대표 단식 일주일 안에 보통 정무수석이라도 보내서 왜 그러시냐라고 묻기라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정부는 확정적 중범죄자란 대통령의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것만 바라보면서 아무런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는 단식을 그만둘 명분도 만들어주지 않고 대화조차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는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뭐 체포영장이 전 청구되는 것 자체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지만 청구된다고 검찰 청구를 안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법리 구성 정도를 가지고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냐. 기소는 할 수 있겠죠. 불구속 기소는. 근데 영장을 청구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저는 당의 입장을 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관련된 발언을 하진 않을 것이고요. 개별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상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명료한 입장 표명을 다시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결을 하기가 부담스럽고 물론 부결을 했을 때도 정치적 부담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아무런 입장을 내세우지 않으면 부결시켜 주세요라는 강력한 항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21일이든지 아니면 25일 날 본회의 때 이것을 처리하게 돼요. 그러면 그 전날이나 그날 아침에 분명히 이재명 당대표는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제가 6월 달 국회 당대표 연설 때 부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체포동의안 가결시켜 주십시오. 제가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저 본회의장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가결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영장 실질 심사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한 제발 좀 부결시켜 주세요. 침묵은요. 부결시켜달라는 강력한 요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침묵하면 뭐 이거 가정의 가정을 거듭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안 하면 결과적으로 부결이 될 것이다. 부결될 거라고 봐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장 소장께서는 어제 이 자리에 나온 박원석, 김수민 두 분하고 의견을 비슷하게 갖는다는 거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6월에 국민들 앞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야 돼요. 그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두고 보면 아는 문제고요.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구속당할 만한 죄가 있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저희가 토론 과정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상황들을 가정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영장이 일단 청구돼야 이 토론이 다 성립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아무튼 언론에서는 지금 지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던 거고. 네.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끝으로요. 좀 양비론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양비론이 늘 옳은 건 아니지만 예, 제가 좀 인용을 해보자면 뭐 제 생각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정치적 타협이 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단식의 어떤 조건으로 내걸어서 타협의 여지를 좀 너무 좁히거나 없앤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요. 네. 또 여당에는 지금 김성애 소장께서 늘 강조하시듯이 어떻게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저렇게 하는데 한 번도 찾아갈 생각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들이 그동안 많은데 이번에도 또 그런 광경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양비론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심리적인 거부감이 상당히 많고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어떻게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찾아가서 진정성 있게 단식 그만두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같이 논의해 봅시다. 머리를 맞대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과거에 정치권에 있었던 전례와 관례, 정치적인 문법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 끝날 때까지 여야 간의 협상, 타협, 조율 이런 것은 그냥 머릿속에서 빼버리는 게 맞다. 그냥 그걸 조금이라도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얘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수철 소장께서도 이런 현상이 당연히 바람직하다는 건 전혀 아니고 잘못됐죠. 비판적으로 그럼요. 누차 강조하셨듯이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예. 그 스티븐 레비츠키라는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 보면서 썼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그 책에서 책을 많이 인용하시네요. 예. 이 자리에서. 너무 똑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지적을 하는데 언론을 공격하는 대통령, 상대 후보를 구속하려고 시도하는 대통령. 그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미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발언을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의 대표가 본인 생각의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대화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은 헌법이 준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성애, 장성철 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